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김원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택으로 찾아오는 민원인 간식 챙겨 보내주던 김정숙 여사가 오늘은 아들, 딸 장하게 키운 일명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셨죠? 이렇게 입장하시고 나서 제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저도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손을 맞잡으며 이렇게도 지난한 세월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전해 듣고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라 청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찾아오는 분들을 한 명이라도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어머니로서 또 딸로서 부인처럼 나라다운 나라 보내겠다고 하는 김정숙 여사판 아마 내조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효자 효부도 계시고요. 또 장한 아내상도 있고요. 남편과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시련을 이긴 국가유공자분들도 꽤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국가유공자들 그 장한 어머니상을 받으셨던 분들하고 또 뭐 효부상을 받으신 분들 이런 그 상위 군경회 유족회 뭐 이런 분들하고 전부 다 초청을 하셔서 오늘 아마 이제 그 같이 대접을 하고 직접 이제 격려를 하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시상식은 했었죠.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청와대를 직접 초청하셔서 이제 이분들을 격려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를 보니까요. 과거에 여사님들, 특히 영부인분들이 해오셨던 자리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물론 했겠습니다만 별로 기록은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과거 역대 그 대통령 부인인 영부인들이 그 해마다 그 수상이 되는 5월 가정의 달에 수상이 되는 그 수상을 받은 그 수상한 장한 어머니들을 청와대에 모셔서 이렇게 이제 오찬을 하고 격려를 하면서 가정의 달의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행사는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 김정숙 여사는 과거 이 가정의 달에서의 장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 유가족들까지 초청을 해서 이 그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그것은 지난번 이 6월 6일 현충일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독립유공자나 파독강부나 그 여공이나 모든 그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썼던 모든 분들이 다 애국자다. 이러한 분들을 다 함께 받들겠다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 아마 김정숙 여사도 이 보훈단체의 유가족들까지 다 이래 초치해서 같이 식사를 한 것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국가의 보훈의 의미를 좀 더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의 모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정말 인생을 바쳤던 어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이셨는데 눈길을 끄시는 분도 있네요.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 상으로 올해는 가수 김건모 씨 어머니 이선민 씨가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문체부가 어머니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뭐 든든한 응원, 가차없는 비판. 여기엔 김건모 씨의 자금 관리도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일명 그립이 세신 어머니신 것 같긴 한데 말이죠. 데뷔 때부터 이제 김건모 씨의 자금도 도맡아 관리했다라는 게 뭐 본인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문체부 선정 이유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선민 씨가 나오고 있는데 더 유명해졌어요. 예능 프로를 거쳐가지고 오히려 더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 상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건모 씨가 워낙 4살 때부터 피아노를 해서 탁월한 명곡들을 내게 했던 그 비결도 어머니의 저력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쭉 따라가 보니까 이봉원 씨 어머니도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개그맨으로서 국민들에게 많은 웃음을 줬던 이봉원 씨가 과거에 이제 수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의 이유 같은 경우는 참 사업도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는 아들이 나중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런 큰 역할을 어머니로서 했다. 그리고 멋있는 희극인으로 키우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던 그 어머니의 모습들. 사실 대한민국 어머니들 모두가 다 그러시지만 본인들을 희생하면서 자식들을
자식들의 재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김건모 씨도 올해 그런 네. 관심을 받았고요. 이봉원 씨도 많은 국민들에게 웃음도 주고 또 희망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식들을 키워주는 어머니의 모성상을 보여주신 건데요. 뭐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온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그런 계기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상위 공경 그런 가족들을 초청하면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김정숙 여사를 보필하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국가 보훈의 의미를 그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세우면서 또 장한 어머니들께도 격려해드리는 모습. 아무래도 역시 영부인이 하는 또 새로운 정치 스타일인 것 같아서 네.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봉원 씨도 그렇고요. 김건모 씨도 그렇고 뒤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박진영 씨 어머니도 2012년에 받았던데 모두 아들들이 관객들이나 시청자들에게 기쁨이나 웃음을 주는 직업이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집으로만 돌아가면 노심초사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예술인이나 연예인들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사실 참 어렸을 때부터 어떤 네. 그 끼를 이제 발견을 해서 그걸 잘 이제 키워줬고 또 이제 나름대로 또 사회적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이제 연예인이 되도록 많이 옆에서 뒷받침해줬던 이제 그런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뭐 김건모 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봉원 씨라든지 지금 이제 박진영 씨 어머님이 이제 장한 어머니상을 받으셨거든요. 네. 사실 이제 연예인들 어머니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분들이 그 키워내기 위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겠죠. 특히 이제 네. 어떤 어려서부터 어떤 이제 재능을 발견해서 그걸 또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특히 또 이제 성장한 연예인들에서 그걸 잘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이 어머니들의 어떤 역할 자체가 없었다라면 이렇게 큰 어떤 예술인들이 태어날 수 없었겠죠. 이제 그런 네. 의미에서 이제 항상 매년 이 장한 어머니상 할 때 연예인 어머니들 한 분씩 꼭 이렇게 뽑는 것 같습니다. 네. 박진영 씨까지 모친이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던 건 어쨌든 아들이 춤을 좋아할 때는 어머니는 가슴을 태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2012년도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으로 박진영 씨의 이제 모친 윤임자 씨가 네. 탔는데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박진영 씨는 공부도 좀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근데 뭘 잘하냐 계속 보니까 공부도 잘하지만 춤을 더 잘 춘다고 엄마가 판단한 것 같고요. 어머니가 아마 박진영 씨, 뭐 세계적인 어떤 우리 한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머니의 그 눈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렇기 네. 때문에 어머니는 충분히 상을 받을 수 있었는 것 같고 박지영 씨도 아마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니 속을 많이 썩인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상을 받게 돼서 고맙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누군가의 아들 그리고 누군가의 어머니를 이야기해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법정에 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누군가의 아들인데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수갑찬 모습을 굳이 가렸었는데 오늘은 가리지 않고요. 평소에 사복을 입고 왔었는데 오늘은 수의를 입고 왔습니다. 그 수의가 환자복과 다름없는 수의였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 좀 건강이 안 좋으신 건가요?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의 의무동에 지금 일단 네. 그 이제 수감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원래 그 이번에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스텐스 수술을 한 7개의 이제 스텐스를 이제 넣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 이제 구속된 이후에 이제 그 의사가 계속 이제 그 방 안에서 걸어 다니라는 이제 그런 조언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이제 조언을 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처음에도 계속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병원 측이라든지 검찰 쪽에서는 뭐 괜찮다 이런 네. 걸 이제 했었는데 지금 아마 조금의 한계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1월 17일에 출두한 모습에 비해서 시간이 갈수록 공판이 거듭될수록 부쩍 정말 수척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본인이 지금 이런 그 충격도 감당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네. 본인이 몸이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이 본인의 지금 심장에 스텐스 수술을 해서 네. 지금 보조 장치들을 몇 개 이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거 초반에 추유감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자신의 그 이제 몸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 자신의 심장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자신이 한번 쓰러지면 골든 타임은 40분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40분 안에
이 처치를 제대로 못 해내면 자신은 옥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자신의 그런 그 병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내비치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인의 지금 위중한 상태를 좀 대내에 가시해서 일종의 지금 본인이 지금 신청해 놓은 병보석을 좀 허가를 받기 위한 나름대로의 하나의 또 이런 그 포석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에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 전 실장을 가리켜서 마지막 봉사하러 오신 분, 드물게 사심 없는 분이라 극찬을 했었는데요. 영광의 순간도 그리고 고통의 순간까지도 함께하는 셈이네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찬사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의 청문회에서의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그 드물게 보는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냥 그 뭐랄까 그런 자리에 연연할 그런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또 여기 청와대 들어오실 때도 이제 제가 요청을 하니까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전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 고령이고 저도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뭐 제 심장에 스텐트도 지금 7개 받고 있고 어젯밤에도 제가 좀 통증이 와서 입원할까 했지만은 국회의 건의라 또 국회가 부르는 것은 국민이 부르는 것이다 해서 제가 재백서하고 여기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국회가 부르면 당연히 와서 진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새를 떨어뜨릴 정도의 위세로 국가를 쥐락펴락했던 그 김기춘 전 실장이었습니다만 기력이 쇠해서 이제는 재판정에서 의자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재판정에서 목격된 전 실장은 어떤 모습인가요? 좀 기대해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껏 이제 수의가 아닌 정장 모차림 오다가 이번 재판 때는 이 병복이라 그러죠. 한자 수의복을 지금 입고 왔다 그러는데 글쎄요 이제 법적으로 좀 판단해낼 부분 같습니다. 네. 몸이 안 좋고 이런 거는 본인의 진술보다는 원래 구치소가 그렇게 뭐 몸이 좋을 수가 없어 좋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힘들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또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판사라든지 재판부에서 정말 건강 그 어떤 진단서상으로 네. 재판받기 아니면 수용생활 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이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든지 보석을 받아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본인 혼자로 주장하는 거라 하면 사실은 그건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판단 자체는 뭐 검찰도 의견을 제시하지만 어떤 의사의 진단서를 객관적으로 보고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 다만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12시간 정도 재판 받으니까 졸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재판이 뭐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네. 오늘 정호성 전 비서관과 김기춘 전 실장, 박 전 대통령을 모셨던 두 사람이 대면을 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상당히 핏기 없는 얼굴로 의자에 기대 앉아 미동도 없었다고 하던데요.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은 재판 중에 김기춘 전 실장을 한번 회고하라라고 하니까 멸사봉공으로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힘쓰는 그 마음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자세가 매우 훌륭한 분으로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을 모셨다는 분들에 비해서 이재만 전 비서관은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오늘 뜨던데요. 그렇죠. 검찰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은 뭐 정호성 비서관은 조사를 받고 현재 영어의 몸이 돼 있지만 안봉근 비서관 또 이재만 비서관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이재만 비서관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검찰에서는 이제 이 피고발인 신분으로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경위라든가 또는 청와대 관여라든가 공모 여부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재만 비서관을 일단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에 과연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청와대가 이런 증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모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사안을 밝히기 위해서 일단 검찰이 조사를 한 건데요. 네. 그동안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이재만 비서관의 등장으로 해서 이제는 안봉근 비서관도 사실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가려졌던 그 전모들이 과연 어느 정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검찰의 소환 조사로서 일단 그 첫 발을 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의 이번 조사가 지난번 국회 청문회에서 그 불출석을 했던
의도적으로 이 불출석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모욕죄를 지금 적용을 해서 네. 그것 때문에 그 국회 모욕죄에 대한 혐의 때문에 지금 소환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그 이재만 비서관, 전 비서관을 비롯한 아마 당시 국회 청문회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기피했던 분들은 아마 일괄 다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 국회 모욕죄가 뭐 물론 지난 2월달, 3월달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됨으로써 상당히 처벌이 강화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조항만으로 과연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 단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건 사실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같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전 비서관은 전혀 아직까지 뭐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아마 검찰이 지금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해서 아마 전면적인 재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결국은 키는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전 3인방 중 두 사람 지금 이제 이 사법 처리를 받지 않았던 두 사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뭐 사실 여러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국정원이나 경찰 등 과거 이 박근혜 정부 시절 권력기관의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과 네. 그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우병우 이 전민정 수석의 이 라인에 대한 검찰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이 단행됐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두 사람 전 비서관이 관여됐던 이런 권력농단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가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홍천 의원이 손으로 묘사했던 이재만 전 비서관, 다리로 묘사했던 안봉근 비서관은 자신이 모셨던 주군이 영어의 몸이 됐음에도 변론은커녕 어디 있는지 자취를 알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이제 검찰에서는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긴 했었는데요. 공개를 왜 안 했을까요? 과거에 서류 보따리 싸들고 청와대를 매일 나와서 국정농단을 했다는 그런 박영선 의원의 추궁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총무비서관을 했지 않습니까? 네. 총무비서관이 사실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멤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청와대 인사위원회라는 게 이제 비서실장 위원장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인데 거기서 모든 중요한 인사가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총무비서관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바로 이제 한 라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렇다고 본다면 이재만 비서관은 사실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것인데 네. 그동안 이제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 보면 일단 증거 자체, 즉 불법적인 증거 자체를 뭐 거의 잡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아마 본인이 거주하는 집도 옮기고 사실 뭐 연락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아마 이제 국회 모욕죄로 해서 일단 지금 이제 조사를 받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안봉근 비서관, 그다음에 네. 이제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 3인방 중에서 사실 이제 손과 발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은 아까 얘기했던 조홍천 이야기대로 이제 머리가 됐던 사람이고 네. 그러면 이 과연 어떤 손과 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조명이 사실은 좀 부족했다는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윤석열 팀장이 할 때 아마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바로 화면 속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지금 공판에서 진술하는 기록들, 내용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나라를 위해 멸사봉공했던 사람이라 평가하면서도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말만 많았던 사람, 그리고 증언부원 얘기에서 대통령이 오히려 맥을 잡아서 얘기했다고 하던데요. 오늘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 속에 있던 녹취록 중 일부를 검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재판 중에 나왔던 녹취록으로는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억하시는지요? 바로 문화융성과 관련한 그 얘기 때문에 문예부흥 혹은 문화부흥 어떤 말을 쓸까 최순실 씨와 함께 논의했던 그 장면을 오늘 그대로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법정에서 특검에서 조사했던 아니면 네. 검찰에서 조사했던 그 녹취 자료를 바로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13년 2월 달 그 녹취 자료인데 네. 저 녹취 자료가 아마 취임사를 준비할 때 연설문 같은 걸 준비할 때 자료인데 이 최순실이 이제 쓸 거 없으면 문예부 그냥 써라고 얘기하니까 정호성은 뭐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예부흥 말고 문화부흥 어떨까요? 하니까 바로 최순실 씨는 반말처럼 이야기를 하네요. 그거 나쁘지 않네요 하고 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문화융성 또 어떠냐고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게 보면 최순실이 주도적으로 아마 얘기를 하는 모습이고요.
박 전 대통령 의견을 좀 많이 묻는 것들이 지금 공개됐습니다. 아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 뒤면 대통령으로 취임할 사람인데 쓸 거 없으면 그냥 문예로 써라든지 나쁘지 않네라는 투의 말투는 가불이 왠지 바뀐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반말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자회견에서 최순실은 자신의 그냥 잡일을 봐줬던 사람이라고 이제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뭐 여성으로서 뭐 부족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뒤에서 돌봐줬다. 이 정도 역할로서만 그동안 기자회견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 이제 공개된 증거는 바로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비선 실세라는 것인가?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제 직접 증거가 이제 공개가 된 것이거든요. 네. 즉 뭐냐면 이게 취임사는요, 대통령 취임사는 정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이 취임사를 이제 논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당의 어떤 고위 그 관계자들이 모여서 또 각계 인사들이 모여서 대통령 취임사는 따로 이렇게 마련하는 게 이제 관례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저 녹취록 내용을 보면 실제 모든 중요한 것은 최순실이 결정을 했던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문화융성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에 3가지 국정가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순실과 그냥 농담처럼 왔다 갔다 한 이야기 속에서 그냥 뭐 그냥 문화융성으로 하죠라고 이제 끝냈던 것이고 네. 거기서 이제 최순실은 보면 거의 반말투로 박 전 대통령한테 그냥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면 그 두 사람과의 관계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최순실이 넘버원이다 권력세. 네.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마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 관련된 아마 이 녹취록을 녹취록이 어떻게 지금 압수됐는지 입수됐는지는 제가 정확한 그 경위를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아마 지금 정호성 씨가 이 법정에 진술한 걸 보면 최순실 씨가 말을 많이 하는데 내용이 없다. 네. 최순실 씨 그러니까 중언부언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맥을 잡아서 이야기를 한다. 아마 지금 대화 녹취록에도 보면 말투나 이런 것은 최순실 씨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갑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문화융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결국은 생각을 해내고 그걸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 역할 자체가 그렇게 상당히 적다. 조금 네. 이 과장됐다는 이야기를 아마 진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지금 의도치 않게 지금 이 말투나 이런 분위기 자체에서 결국은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였다는 것이 더 좀 명백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초기에 네. 당시에 그런 얘기 했었죠. 검찰이 일부만 공개되더라도 정말 놀라울 일이고 과연 이분이 대통령인가라고 했다는 아마 그 상황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저런 녹취록인데요. 그냥 쓸 거 없으면 그냥 써라고 대통령에게 거의 반말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취임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대통령 취임사를 쓰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 당대 석학 최고의 정치인들이 다 모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와 개관 시인이 다 동원돼서 만들어졌던 네.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럴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을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반말조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써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주종관계, 가불관계가 완전히 박혀 있었다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국정농단의 비선 실세의 이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악화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로 중요한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묘한 우연의 일치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이 순간 문화부흥, 문화향유, 문화창조, 문화창달까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했던 이 부분을 당사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과정에서 이용구 변호사가 당시에 이제 최순실한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이게 네. 이제 녹취록 근거로 이게 왜 녹취록이 뭐냐면 바로 이제 정호성 씨의 이야기, 제가 알기로는 이 핸드폰에서 녹음됐던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호성 씨가 이제 여러 가지 대통령에 관련 사항들을 본인이 나중에 가서 이제 복귀를 해야 되니까 그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놨던 것이죠. 그게 이제 검찰에 압수수색이 되면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네. 자,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최순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부흥, 문해부흥, 문화향유, 문화창조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정호성 씨가 최순실 이야기는 왔다 갔다 하고 막 중구난방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서 그냥 문화융성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네. 보면 이게 이 짧은 어떤 대화 속에서도 보면 결국 최순실이 대통령의 중요한 국정 운영을 논의했던 파트너였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어떤 갑의 위치에서 대통령한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네. 대통령은 그 최순실의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 자체가 쭉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녹취록 자체가 보면 그 검사들이 들었을 때 야, 정말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할 정도로 촛불이 나중에 횃불된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거 아마 틀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아마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재판정에서
진짜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재판정에서는 지지자들의 응원의 소리, 재판장의 제지에도 대통령 연호 그렇죠. 목소리와 고함이 오가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재판 중에 유영하 변호사는 그런데 최순실 씨 문제를 따로 떼놓고 보면 상당히 심기경호라고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일까요? 박 전 그렇죠. 대통령이 뭔가 귀에 소곤거리자 이유 변호사가 변론을 중지하고 피고인이 힘들어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딱 피고인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하면 그대로 중단이 되는 잘 건가요? 없지요. 잘 없는데 어떤 네. 상황이냐면 제 변호사가 변론을 한다는 거는 어떤 혐의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옆에서 귓속말이라든지 어떤 암시로 좀 피곤하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 변론을 마무리 짓든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피곤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후로는 변론을 중지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두 가지 의미 같아요. 변론 뭐 더 안 해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변론 해봤자 안 먹힌다는 뜻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피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 후자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판사한테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중지를 한 게 아닌가. 결국 재판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예우, 특히 유영하 변호사는 존칭을 자꾸 씁니다. 그 법정에 들어가면 피고인입니다. 네. 피고인을 불러야 되는데 또 재판부에서 피고인이라고 해라고 하는데도 바로 돌아서 가지고 대통령님이라고 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심기라든지 존칭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던데 나쁜 사람들이라 일컬었던 노태강, 진재수 과장에 대해서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은 불이익을 줘서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이라 하면 오히려 이분들을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발언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당히 제왕적이지 않고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참모들에게 그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인 것처럼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묘사하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유영하 변호사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유진용 당시 문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노태강, 진재수 이 두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니까 불이익 줘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나름대로 일종의 항명 정도, 항명성 차원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묘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 유영하 변호사의 논리인데요. 네. 사실 근데 그 유진용 당시 장관이 그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죠? 후임이 임명되기도 전에 장관직에서 경질됐습니다. 면직이 됐죠. 예, 네.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유영하 변호사 이 사례 자체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왕적 모습을 더 부각시키는 사례지 그건 반대의 증거로 서일 만한 소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 뭐 재판을 상당히 나름대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잘 끌고 있지만 너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일종의 매몰되다, 그쪽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논리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재판의 결과가 그렇게 지금 유영하 변호사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평가와는 달리 결과는 좀 반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의뢰인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전적으로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변호사로서 맞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기엔 좀 너무 과하다. 저는 그렇죠. 반대입니다. 네. 변호사는 왜 변호사가 있냐 하면 이 피고인, 의뢰인이 느끼는 어떤 그것들 객관화시켜주는 게 변호사거든요. 네.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변호할 이유가 사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상당히 유 변호사 잘한다, 논리적으로 꽤 해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모양이죠. 아니 어제 이제 그 재판에서는 뭐냐면 문체부 네. 어떤 국장들 두고 나 같으면 그만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나 같으면 그만뒀는데 왜 끝까지 그렇게 인잔투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검사기 때문에 그만둬도 변호사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공무원들은 바로 저렇게 면직되면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빗대서 자기 같았으면 바로 그만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변론을 하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이제 보면 이제 아마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이제는 원래는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철저히 제가 볼 때는 아마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박 전 대통령이. 네. 피곤하다 한마디에 바로 변론을 중단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사실 피곤하다는 말은 그만해. 뭐 이런 걸로 사실은 좀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자기가 한마디 하면 100마디를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사실은 변호인이 대통령의 피곤하다 한마디에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이런 변호인이 그럼 제대로 하겠습니까? 네. 지금
공판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애정의 자매 박근영 전 이사장도 언니와 마찬가지로 기구한 운명이네요. 같은 시기에 법의 심판대에 설게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영예의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이 억대의 돈을 갚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기소가 됐던데요. 당시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다던데 굳이 검찰이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검찰은 일단은 명백한 사안이 드러난 것이 일단은 1억 원을 수수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일단 이 두 차례에 걸쳐서 1억 원을 일단은 받았다는 그 입증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이제 사기 혐의 두 가지를 일단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사안이 그렇게 경미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단 검찰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정말 참 기구한 운명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자매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두 딸로서 사실 국민들에게 영예로서 국민들에게 정말 1960년대, 70년대 걸쳐서 온 국민들에게 사랑도 받았고 또 기대들을 모았던 두 여성인데요. 결국은 현재는 두 사람 다 일단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현재 나와 있는 증거들 그리고 관련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박근영 전 사장에 대해서 일단은 법의 심판 때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오고 있네요. 총재님, 즉 박근영 전 이사장이 큰 거 한 장을 요구하십니다. 라고 수행비서의 증언까지 아마 확보를 하면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박근영 전 이사장은 살다 보면 꿀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는데 너무 검찰이 무리하게 처분해주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을 표명하던데요. 박근영 이사장 같은 경우는 대가성이 없다. 내가 해줄 능력도 안 되는데 왜 내한테 이런 사기라든지 변호사 위반을 적용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수행 비서가 1억을 요구한다라고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사기라는 거는 돈을 빌릴 때 갚을 변제할 능력이라든지 의사가 없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검찰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1억 정도 받을 때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본 게 아닌가 보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 유영아 변호사가 굳이 공박을 하려고 했던 당시 일명 나쁜 사람들로 찍혀서 옷을 벗어야 했던 노태강 전 국장이 다시 2차관으로 돌아오네요. 문체부 공무원들이 들으면 상당히 소름 돋겠습니다. 보란 듯이 다시 금이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나쁜 사람이 2차관이 됐네요. 일단 뭐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태강 국장 같은 경우 그때 이제 어떤 면직이 돼서 다른 스포츠 재단 쪽으로 이제 발령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그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혀내고 또 이 어떤 문체부의 어떤 부당한 이익을 밝혀내는데 상당히 이제 기여를 많이 했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문체부에서는 이제 2차관으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참 아이러니 같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한테면서 참 나쁜 사람을 지칭했던 분이 이제 2차관에 대해서 금이 환영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운명의 수레바퀴 참 묘한 인연들을 계속 목격을 하고 계십니다. 박근영 전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남편인 공화당 총재 신동욱 씨가 늪에 몸부림칠수록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고 또 다른 불행을 부르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사실 뭐 신동욱 씨 입장에서는 뭐 본인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박근영 씨가 지금 그 사기 혐의로 지금 피소가 되고 이게 이제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아마 답답할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 아마 아내의 그러한 혐의 자체가 사실은 이 상당히 그 다른 재판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지금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린 건데 지금 검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그 공기업의 그런 그 납품 이는 그러니까 이 수의 계약을 해주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돈을 이렇게 편취를 한 걸로 지금 이렇게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악덕 사기범으로 지금 낙인 찍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자신들의 주장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답답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지금 자신의 아내의 그 언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공격을 넘어서서 지금은 이제 영의 몸이 돼서 지금 이 뇌물 재판을 받고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이 자매가 처한 이 상당히 이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아마 지켜보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마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언니가 얘기를 들으면 속상해 하실까
힘든 재판에 내가 지원해드려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한 박근영 전 이사장입니다. 바지 입다 쓰러져서 환자복을 입고 나왔다는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언니와 함께 재판정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서게 될 박근영 전 이사장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박근영 자매하고 묘하게 인연이 함께 맞물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했던 이정미 당시의 헌법재판소장이요. 알고 보니까 11.6 때 자신이 법조인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김재규 씨와 이정미 씨가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그 이정미 재판관이 마산 제1여고를 나왔습니다. 마산 제1여고 3학년 때가 1979년도인데요. 그때 1979년 10월 16일 날 부산에서 드디어 이제 민주항쟁이 벌어지죠. 그 민주항쟁의 열기가 결국 마산으로 넘어가서 마산에서 아주 그 대규모 가두 시위가 벌어지면서 상당히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아마 그때 아마 집 근처에서 아마 그때 부마 민주항쟁 시위를 목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꿈은 아마 수학 선생님이 되는 거였는데 이 과격한 시위를 통해서 전국 상황이 상당히 급변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우리나라의 법체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새삼스럽게 관심을 가지면서 아마 이 자신의 전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시 11.6 김재규로 인해서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던 이정미 권한대행이요. 정확히 37년 후에 주령 박근혜를 파명한다. 그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남겼던 장면만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법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옛 중국의 고전 한 소절이 주는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입니다. 37년 만에 기묘한 역사의 순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시 김재규의 유언을 보면 헌법과 법치를 통해서 더 성숙한 민주주의가 올 거라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의 고3 이정미의 마음속에 파고든 건 뭘까요? 참 본인도 아마 이 사건의 선고를 내리면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네. 사실 본인이 이제 법조인의 길을 걷기로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지금 11.6 이유를 보면서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제 그 문제를 좀 더 집착하다 보니까 본인이 오히려 수학교사의 길보다는 이제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고려대 법학과를 이제 진학을 하죠. 네. 그래서 고대 법대에서 사실 이제 임용이 돼서 이제 여성 재판관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항상 앞쪽에 첫 여성 재판 이런 게 이제 다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헌법재판까지 되고 또 이제 박한철 재판소장이 현재 소장이 묘하게 또 이제 이번 재판에 1월 달에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본인의 차석을 이어받아서 이제 헌법재판소장을 맡아서 이 사건을 이제 결론을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것도 본인의 임기 거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내리고 본인은 퇴임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참 그러고 보면 어떤 본인의 역사에 참 아이러니를 할 수도 없는 게 결국은 시작과 끝 자체가 보면 박정희로 시작해서 박근혜로 끝나는 결국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역사 현장에서 본인이 경험한 것이고 이제 후학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제 석좌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런 어떤 경험들을 후학들에게 참 많이 들려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김재규라는 인물의 접점이 존재한 셈이네요. 11.6으로 인한 이 얄궂은 운명을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만 자녀들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고3일 때 한 번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또 한 번은 탄핵 심판 때 두 아이가 다 고3이었다고 하네요. 이 아들 혹은 저는 아들로 들었습니다만 자녀들도 이제 법조인으로 길을 틀까요? 어떻게 생각할지는 자녀들 마음일 텐데요.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 엄마의 마음, 이정미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저께 이제 고대에서 처음으로, 퇴임 이후에 처음으로 강연을 했는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 통합진보당 네. 2014년인데요. 3년 전에 큰애가 그때 고3이었다. 그리고 네. 공교롭게도 올해 또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할 때는 작은애가 고3이었다. 네. 그래서 밤새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다. 아이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면서 또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 이정미 재판관은 그런 엄마의 마음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정말 대한민국의 이 대한민국 여성의 존재를 세계에 알린 그런 역사적인 판결을 했다는 거 아마 자녀들도 상당히 엄마를 존경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고3 아들을 둔 상태에서 탄핵 심판 주문을 썼으니 헤어로를 풀 수가 없었겠네요. 세월호를 왜 하고 왔을까 되게 네. 의문이었었는데 네. 실제로 미용실 가는 것도 사실 어려웠을 것 같고요. 네. 고3짜리 부모님은 실제로 자신을 꾸미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헤어롤 하고 나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헤어롤이 뭐 혹시 무슨 소품이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결국 고3짜리 아이를 돌보는 재판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입장에서는 더 감동적인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더 충격적인 게 본인이 머리를 직접 가위로 잘랐다는 거예요. 너무 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물론 뭐 여자분들은 이제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고 하는데 아마 본인이 직접 가위로 자를 정도가 되면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 특히 네. 이제 저 모습과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가 완전 비교가 되면서 상당히 이번 그 사건에서 상당히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좀 비교점이 됐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워킹맘들이 대부분 저렇죠. 정신이 없고 또 특히 또 고3의 어머니가 저렇게 또 이제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을 사실은 이제 써야 되는 거의 네.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자 한자 정말 그 쓰는 것 자체가 역사를 다시 쓰는 것 같은 어떤 의미였을 텐데 참 이정미 재판관이 보면 그 어려운 길 자체를 그래도 무난히 건너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고대로 석좌 교수로 가신 모양인데요. 과거에 11.6대 사회 모습이 혼란스러워 우리가 모르는 뭔가 그 사회는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일까 법조인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입니다. 아마 학생들이 호기심 어리게 물었던 모양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면 판사와 교사 중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 한데 판사는 다시 안 하고 싶다 하시던데요. 그렇죠. 네. 본인이 원래 꿈이었던 수학 선생님을 아마 다시 하고 네. 싶은 생각을 어제 표명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뭐 이정미 재판관이 어제 그 학생들한테 한 이야기 중에 상당히 좀 감명 깊었던 것이 이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잠자는 숲속 공주의 볼에 키스해서 네. 잠을 깨우는 왕자처럼 오하게 묻혀있던 헌법 정신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곳이다. 네. 저는 사실 뭐 그 1987년 직선제 이 개헌으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우리 그동안의 헌법적 가치가 사실 그 사장되고 이 도외시되는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일깨우고 그것이 결국 이 우리 사회의 중심을 잡고 지난해 벌어졌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결국은 회계사 역할을 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법치와 이 사회적 질서를 바로잡는 그 중심에서 가장 또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또 이정미 헌법전 재판소장 대리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정미 그 재판관이 다시 한 번 더 판사의 길을 가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또다시 역사의 족적을 크게 남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표현 자체가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헌법 공부를 오래 했지만 사실 88년도 헌법 만들어지고 또 헌법재판소가 그 기능을 하기까지는 상당 오랜 시간이 걸렸었고요. 네. 헌법은 있지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고 있는 숲속의 네. 공주한테 키스를 하는 왕자였다라고 표현했고 네. 사실은 그 헌법재판소의 기능으로 인해서 지금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뭐 탄핵이라든지 갔기 때문에 네. 그 표현 자체도 아주 의미가 있고 헌법재판소를 둔 이유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정도 자리에 올라가려면 유려한 시를 쓰는 문장력도 있어야 되고 수학 교사를 하고 싶을 정도로 수학도 잘하셔야 되고 이 듣는 학부모들은 마음이 바빠지시겠습니다. 어쨌든 연예인 보듯 학생들도 기쁘게 환영하면서 셀카 찍어주세요 요청 세례를 받았다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소식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정유라 씨가 아무래도 오늘 오전과 오후 내내 계속 화제였는데요. 일명 나 홀로 집에 있다가 두문불출한 지 엿새 만에 어머니 보겠다고 집
문 밖을 나왔습니다. 남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이 침묵을 썼는데요. 여기서 어머니 얘기도 했지만 이분에 대한 반감을 여지없이 드러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엄마 만나서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어머니 안부만 여쭤볼 예정입니다. 저희 애기 소식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미승 빌딩에서 며칠째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냥 애기가 오고 해서 저희 애기 챙기고 그러면서 그럼 집에서는 누가 돌봐주고 계세요? 지금은 현재 부모께서 돌봐주고 계시고. 부모랑 이렇게 두 분이서 저 애기랑 이렇게 셋이 있으시고요? 네, 제가 또 바로 애기한테 당분간 저희 애기만 챙기고 좀 자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엄마를 만났죠? 네, 못 만났습니다.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촌 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아까 그 재판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지원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이가 전이는 건 아니고. 구치소에 도착해서 면회를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로 돌아갔습니다. 장시호 씨에 대해서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원래가 언제 원래였을까? 장시호 씨에 대한 여지없는 본인의 가감없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약간은 준비된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언론에서 기자들이 얘기를 하면 답변 다 합니다.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다 하는데 네. 저 답변할 때는 원래부터 안 좋았다라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답변하거든요. 네. 아마 우리가 그 공항 포토라인에서도 보면 준비된 답변, 저는 좀 엉성하게 답변 다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알고 보면 필요한 답변은 다 하고 나머지는 즉흥적으로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 질문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장시호하고 관계가 좋았냐 안 좋았냐 재판하면서 안 좋아졌냐 질문하니까 애초부터 안 좋았다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애초부터 우리는 공범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겉으로는 조금 어리숙해 보이는데 그 답변 하나하나 들어보면 법률적으로 조언을 좀 받고 있으면 준비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토요일도 마찬가지고요. 여세대인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옆에 계셨던 분이 법률적 조력을 해주시는 이 로펌에 계신 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나왔을까요? 본인은 정말 엄마하고 만나는 게 어려울 거라는 건 변호사 통해서도 좀 알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검찰에 아마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접견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면회 금지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간 걸로 보이는데 우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르면 교정 당국에서 혹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든지 법 접촉 우려가 있으면 면회를 금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법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서울 남부구치소장이 바로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공범이고 공소장에 공범을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둘이 만나가지고 사인을 할 수도 있으니까 검찰에서 못하게 한 게 아니고 구치소에서 못하게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정유라 입장에서는 정말 모르고 갔다가 접견 불허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당당해가지고요. 카메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고요. 저는 좀 뭔가 이래 상당히 지금 좀 나름대로는 좀 노림수를 갖고 한 예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경재 변호사를 비롯해서 지금 그 최순실 씨를 돕고 있는 그 법률 조력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한 또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고 상황 판단이 또 상당히 빠른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상당히 공모관계에 있는 아무리 엄마와 딸이지만 공모관계에 있는 같은 피고인이 아마 그 면회가 허락될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아마 판단했을 거예요.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갔느냐? 그것도 집에서 택시 타고 가는데 이 편도만 한 1시간 정도 거리가 1시간 정도 소요될 정도로 아주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리고 집 앞에 또 기자들이 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래 나갔던 이유는 저는 좀 단순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자신의 어머니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러한 공고한 상황을 좀 드러내서 일종의 동정 여론을 끌어내고자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부모 자식 간이 이 얼굴도 대면하기 못하게 하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법당국의 엄정함을 어떻게 보면 조금 매몰찬 그러한 처사로 매도해서 일종의 또 자신들에게 대해서 그 비판적인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리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유라 씨가 저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나와서 이번에 보니까 철부지 같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철부지 같은 그게 행동은 하지만 상당히 짜여진 각본대로 답하고 행동한다. 이 갖고 오는 여파가 어떻게 지금 올 것인지를 다 알고 지금 행동하는 것 같다고 본다고 한다면 오늘도 다분히 계산된 외출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자들이 국민들한테 미안합니까? 라고 하니까 택시 안에서 들으란 듯이 네 하고 그냥 답변 했다. 나는 던진다라고 하는 듯한 뉘앙스의 저 장면 때문에 또 한 번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본인은 사죄하는 걸까요? 아니면 억울한 마음이 더 클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미안합니까?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여러 화법도 있었지만 저 내에도 한동안 이제 패러디로 회자가 될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죄송하다는 정유라. 그러나 무언가 계속 억울하다는 듯이 국민들 앞에, 기자들 앞에 나서는 걸 전혀 꺼려하질 않습니다. 마치 여론전을 위한 것인가? 본인이 만약 노리는 여론의 꼼수가 있다고 한다면, 혹은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오른팔을 오늘 자세히 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취재진 카메라에 잡힌 저 오른팔의 양문신. 저기 황금빛 왕관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왜 저 양문신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양문신이라는 게 그 의미를 따진다면은 무죄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 양문신을 한 것이 아니냐. 물론 또 하나는 있습니다. 태어난 아들이 양띠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생각하면서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도 있는데요. 일단은 정유라 씨가 계속해서 하는 발언들을 본다면 나는 전반적인 상황,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했던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출산을 돌봐주고 뭐 제주도에서 있을 때라든가 모든 거주를 돌봐주고 어려운 상황 때마다 엄마와의 메신저 역할을 해준 사촌 언니 장시호 씨에 대해서도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메시지를 다 해석한다면 결국은 본인의 거리두기 그리고 나는 순수하고 전체적인 이런 큰 그림, 큰 음모와 또 범죄에서 나는 깨끗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접견이라도 사전에 신청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분명히 같이 가는 그런 조력을 받는 분한테 법률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행했다는 것. 결국은 국민들에게 검찰의 현재 행태가 무고한 나를 그런 여러 가지 이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다시 말해 검찰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미지 그리고 국민들께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본인은 정말로 무고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인 흐름들이 귀국할 때부터 그리고 오늘 접견을 시도한 자체까지도 사실상 불가능한 접견을 왜 시도했을까 이걸 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유라 씨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적절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의 흐름과 상관없이 본인은 참 밝아요. 오늘 휴대폰 고리도 스마일이던데요. 그러니까 참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행동 자체가 사실은 어머니하고 지금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못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구속돼서 저런 상태라는데 만약에 그걸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났다? 저 같으면 울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 자체가 보면 특히 이제 저 나이의 어떤 이 정유라 어떤 심정을 보면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도 구치소에서 못 만나게 하니까. 그럴 텐데 전혀 그런 눈빛 없이 기자들의 질문에 다 답변도 하고 그다음 옷도 보면 사실 들어올 때 사실은 이게 지금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 저렇게 본인이 지금 해외에서 지금 강제로 지금 올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스마일에 걸린 옷을 입고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의아스럽고 사실 이 문신이나 옷 같은 경우는 최순실과 정유라의 어떤 그 사이에서 갈등의 굉장히 요소였습니다. 옛날부터. 저것 때문에 굉장히 주변인들 보면 많이 싸웠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지금 어떤 정유라의 어떤 그런 모습이 뭐 워낙 뭐 성격이 낙천적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상황 자체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즐기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본인의 태도 자체가 당당하고 그다음에 좀 명랑하다라 할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지 저게 그냥 본인이 정말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간 게 아니고 혹시나 뭔가 지금 이런 모습들을 좀 사람들에 보여줌으로 해서 좀 동정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도 들게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이 행동 자체가 우리가 좀 일반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충신으로 남겠다면서 대통령과 딸 중에 누가 더 걱정되냐면 울먹이면서 당연히 딸이라고 답했던 최순실 씨 엄마의 입장에서는 오늘 정유라 씨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글쎄요, 뭐 최순실 입장에서는 정유라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네. 언론에 너무 활발하게 답변하는 모습들이거든요. 네. 아마 최순실도 TV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지금 정유라가 돌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까지는 뭐 만족할 수 있지만 딴 데 가서 계속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순실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마 오늘 만약에 만났다라면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좀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글쎄요, 뭐 안 만났다 하더라도 변호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순실 입장에서는 정유라가 가장 소중하고 네. 그러니까 가장 주목될 부분은 언젠간 법정에는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유라가 증언을 할 때 최순실의 질문이라든지 최순실의 표정, 박 전 대통령의 표정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타박상으로 꼬리뼈가 아프다. 일주일 내내 공판에 나오지 않았던 최순실 씨였습니다. 아마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본인이 불발된 거에 대해서 재판정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런 두 사람에게 보란 듯이 장시호 씨의 참을 수 없는 인사 본능은 연일 폭발하는 모양입니다. 장시호 씨는 정말로 네. 부침성과 사람들을 만날 때 환하게 상대와 대화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구치소에 있을 때도 그곳을 뭐 의왕대학원이라고 부른다거나 또는 교도관 그리고 검사 조사하는 네. 사실은 취조하는 검사 앞에서 웃는다는 건 사실상 이 현재 검찰 관행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어떤 때는 거의 오빠 같은 그런 분위기 그리고 뭐 워낙 조사에 순순히 응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줬더니 다음에 와서 먹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밝은 모습. 네. 어제는 또 귀가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래서 귀가를 했는데 아침에 찾아온 그 집을 고쳐주는 그런 분이 오셨는데 거기도 또 밝게 인사하면서 아저씨 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런 부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주 뛰어난 것 같고요. 대신에 네. 역시 뭔가 스스로가 이 그동안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 그리고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사실은 유일하게 현재 구치소에서 나오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장시호 씨가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정말로 지금은 정유라 씨가 상당히 서로 간에 애증의 관계가 됐지만 정말로 만일의 경우 잘 설득해서 어떤 진실을 밝혀낸다면 그 또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장시호 씨의 역할은 여전히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정농단에 이제 페이지를 접고 저희가 청문회 전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사가 어쨌든 지금 제대로 순조롭게 가는 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도요, 이제는 나도 야당, 차라리 줄여밟고 가시라 하면서 청문회 내내 고성으로 야성을 대신하거나 끝까지 해보겠다 열심을 보이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야당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걸리게 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입해서 장사를 하면은 좀 돈이 되지 않겠는가? 인사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와 남편과 상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드디어 이제 장관 자리가 저한테 왔구나. 아니면 내가 과연 장관으로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남 얘기하는데 그렇게 웃고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질문하고 있는데 왜 상대방 의원은 얘기하는데 이렇게 웃고 그래요? 참. 이상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아니 좀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지. 그건 안 지키고 합의를 지키는 게 뭘 지킨다는 거예요? 11시까지 뭐 그렇게 딱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뭐 돼 있는 겁니까? 위원장을 위원들이 원하면 질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위원장의 할 도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이렇게 환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좋겠어요? 아니 위원장이 막 여기 없이 그렇게 막 뒤집어요. 밤 12시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 아니 근데 일하는 새끼들이 한다고 했을 때는 조용하다가 지금 와서 왜 또 그러냐고 말이에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성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야성을 회복한 걸로 보이는지요. 아니면은 이렇다 할 한 방이 없었다. 자유한국당 오늘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까지는 나는 이렇게 함께 늘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아니면 함께하지 못한 자리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전병헌 그 정무수석이 직접 이제 국회를 찾아서 대통령의 뜻도 전달하고 정말 강경화 후보자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교장관 없는 한미 정상회담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발 좀 통과시켜 달라.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또 대통령 이야기를 전해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단 야당 입장에서 보시면 보시겠지만 지금 사선에 이주영 의원은 저렇게 이제 상임위에서 막 목소리를 높일 정도로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야성을 회복하고 뭔가 좀 이제 야당으로서 좀 자리를 잡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통해 저렇게 목소리 치는 거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통해는 원래 그 상원들이 아주 그 다선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야당이 이제 야당으로서 제대로 제일 서야 되겠다. 이런 절박함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라든지 지금 이제 뭐 이주영 의원이랑 이렇게 지금 많이 싸우고 있는데 과연 이제 지금 전국에서 과연 이제 극한 투쟁을 좀 벌일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사실 좀 상당히 자유한국당이 지금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6월 국회가 사실 정권 대선이 치르고 처음 열리는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국회를 또 보이콧한다, 계속 발목 잡는다 이런 또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으로서는 지금 그냥 호락호락에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보이콧할 수도 없고 상당히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문회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교수님은? 저는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따지고 그또 시시비를 따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야당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한 이야기 중에 말이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청와대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회 상임위원장단하고 오찬을 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전부 다 불참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 협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그 국회 상임위원장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그 자리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낙연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그 국회 인준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해서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지금 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 심사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에서 인준 동의안이 이 지금 표결로 의해서 지금 그 통과된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나머지 장관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심사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강행을 하려는 조짐이 있다는 거지. 그 조짐을 핑계로서 안 가겠다고 한다는 거는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너무 좀 극단적으로 나간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지금 국정의 발목 잡기라는 그러한 식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되는 처지로 내몰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나 뭐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입장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야당의 복잡한 속내는 없을까요? 근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 기다리던 정우택 원내대표는 못 기다리겠다 1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해프닝이 있지만 만나긴 만나셨더라고요. 좀 만나기만 한 것 같고 결국 지금 야당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방법적으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높고 잘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제일 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하려면 농거가 좀 맞아떨어져야 되고 할 때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표현 나왔죠. 목리 부리는 것처럼 보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 된다면 김선동 원내수석 부대표가 뭐 효과적인 방법, 보이콧이라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얘기를 먼저 한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호응받기가 사실 어렵다는 측면에서 더 얘기를 끌어가야 되고 뭔가 여당이 잘못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많이 부각을 시켜야 되지 그냥 막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 좀 아쉬워 보입니다. 이런 청문회 전국에서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같아요.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대선 전에는 검찰을 가리켜서 가장 잘 나가는 분 딱 한 명의 눈치를 본다라고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검찰이
수술을 당했다. 친박의 호위병 노릇을 했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나온 고향이긴 합니다만 어떻게든 검찰은 매도당해야 될 대상처럼 분류해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두 가지를 다 함께 겨누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지금 초기에 보여주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요. 네. 더불어서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하면서 검찰이 개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고 있는 건데요. 이럼으로써 본인은 어떤 자신의 이미지를 원하는 걸까요? 본인은 역시 강력한 리더로서 지금 네.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궤도를 잃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총선 이전까지만 해도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고 가장 1위의 지지를 달렸지만 최근에 네. 나온 조사를 보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보수정당이 저런 참혹한 처지에 몰린 것은 사실상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 현재 리더가 있는가?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실상 원내 전략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효과적인 전략을 못 펴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렇다면 제대로 사실은 후보자들의 약점을 밝혀내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들을 제대로 한 방을 던졌어야 됐는데 이 부분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후보자들을 끌어내리면서 뭔가 존재감을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런 당내 상황에서 홍준표 전 지사는 이제는 당내에서 전체 국정을 이끌 수 있는 리더는 누구인가 본인의 존재감을 지금 드러내면서 동시에 검찰도 공박하고 현재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도 공박하면서 또 문재인 정부까지도 공격하는 아주 양수 겸장 여러 카드를 던지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제 역할 정말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은 견제할 때는 견제하고 그리고 네. 사실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에 대해서 초기에는 사실 잘 할 수 있도록 일부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존재감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마치 목리를 부리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앞으로 더욱더 위기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빠르게 리더십을 회복하고 당내 분위기도 좀 보수 정당의 대표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분위기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절박하게 다음 주자를 찾을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지사 아니면 홍준표 전 지사가 아닌 분이면 누구든지 괜찮다는 거 말이죠. 다음 주에 홍준표 전 지사 상당히 의혹에 찬 일정이 있던데요. 영남을 주로 네. 도는 일정 말이죠.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7월 3일 이제 전당대회 전까지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어쩌면서 보면 사실 이제 전당대회라는 게 결국 이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홍준표 전 지사와 그다음에 원유철 의원 정도가 이제 당 대표 경선에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분들 같은 친박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위원 경선에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어차피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제 강성의 어떤 공격을 사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칫 그 어떤 대립 국면 자체가 좀 한 달 정도 지속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지금 왜냐하면 홍준표 지금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을 이제 TK, PK 이쪽 돌면서 이제 좀 강한 자기의 이미지를 지금 펼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국면 자체가 좀 자칫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6월 국회가 지금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도 저는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추경안이라든지 이런 거 통과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것도 이제 힘들 것 같고 지금 특히 정부 구성 자체도 지금 제대로 못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내 상황을 좀 이런 또 전체 국정과 연결시킨다는 그런 또 비난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저는 홍준표 전 지사가 사실 야성을 지금 현재 경인하고 있는 그런 측면은 야당 지도자를 자처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저는 홍준표 전 지사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야성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는 되찾아야 될 것이 또 하나 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천막 정신이거든요. 2004년도 차떼기 정당으로 해서 거의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천막 당사를 치면서 했던 것이 무엇보다도 이 대여 투쟁보다는 무엇보다 앞섰던 것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었던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없이 이 무조건적인 강한 반대, 이 야성이라는 부분만 달려간다고 해서 저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그러면 지금 홍준표 전 지사가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지금 검찰이 왜 이렇게 공고한 체제에 놓여 있는가? 그건 우병우 수석의 한 사람 때문에 그래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이 전임 정권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권력의 도구로 검찰을 이용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잘못된 관행을 가면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여당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야당도 그럼 제도적 보완과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노태강 전 국장을 문체부 2차관으로 지명을 한 청와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차질 없이 진행할 사람으로 판단돼서 이 인사를 냈다고 하네요.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더 많은 역사와 후문을 또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뉴스앤이슈 오늘 여기서 마감해야 될 것 같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4시 반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